누보스 인더스트리. 질주 본능. 드라이버 본능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한계를 넘는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실력은 여기까지인데 밟다 보니까 그걸 넘어갔어. 근데 이 자동차나 바이크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드라이버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자기 한계 밖이야. 커버도 못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두가티도 사람 잡아먹는 바이크라는 별명이 있었고 페라리도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거가 있다. 그리고 두 대가 다 동일하게 이탈리안 레드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레드가 로쏘 코르사라는 레드가 있고요. 페라리 레드라고 해서 이탈리안 레드라고. 예, 이거 로쏘 코르사. 너무 예쁘다. 페라리 레드는 이런 걸 페라리 레드라고. 예, 이런 밝은. 네. 예. 쨍한. 예. 예. 우리나라 그 홍시 색깔 비슷하게 네. 밝은. 약간 색을 잘 모르는 저는 구분이 잘 안 가요. 둘 다 그냥 실제로 빨. 보면 달라.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딱 지금 보면 사진으로 약간 봐서. 하나는 주홍빛이 돌고 예. 하나는 핏빛이 돌고 그렇게 구분하는. 요게 차이가 좀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 이쪽이 예. 핏빛이고 이쪽이 핏빛이고 다운빛. 다운빛, 네. 여기 더 주홍빛. 이쁘다. 네. 진짜요? 저는 이쪽이 더 좋은데. 둘 중에 아무거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페라리. 익숙하지 않죠? 다시 할게요. 이거 자르지 마. 익숙하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페라리. 아니, 페라리의 상징 컬러요. 페라리의 상징 컬러가 익숙한데, 빨강색이. 네. 근데 이번에는 엠블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 보여주시죠. 엠블럼이 익숙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거 티셔츠도 많거든요. 예, 그냥. 네, 바로 이 엠블럼이죠. 예. 근데 지금 저는 우리 노 기자님 말씀. 김 기자. 김 기자. 노사장 열심히 김 기자님 말씀이 페라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롤스로이스, 벤츠 다 명차잖아요. 네. 벤츠 티셔츠 없잖아요. 가끔 뭐 모자 이런 거 가끔 예, 어쩌다 예, 있지만 예. 그 뭐 홍보용 모자지 예. 일부러 벤츠 마크 찍힌 걸 안 하는데 벤츠는 안 가, 모자는 안 사도 페라리 모자 이상하게 사고 싶다? 저 샀어요. 저 티도 있어요. 저도 티. 티도 있어요. 어. 빨간색에 이 마크가 이거 말고 방패 마크 네. 이만하게 박힌 거 저도 있거든요. 저 이거 입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니까. 예. 네. 이거는 자동차라는 거보다는 하나의 스포츠카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라서. 네. 그렇죠. 예. 입고 내면 뭔가 오너 같잖아요. 내가 페라리 오너인데 오늘은 버스 타는 거야. 그러려면 우산을 들고 다녀야 돼요. 우산도 비쌀 거예요. 예. 페라리를 상징하는 도약하는 말 프렌싱 호스라고 하는데요. 껑충거리며 걷다, 의기양양하게 나아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노란색은 페라리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모데나 마라넬로 지역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엠블럼에 왜 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923년에 엔초 페라리가 작은 서킷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엔초 페라리의 이 잠재 능력을 좀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엔리코 바라카 백작 부부였는데 이 백작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 최고 파일럿으로 활약하다가 1918년 세상을 뜬 아들의 이제 전투기에 그려져 있던 그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말 그림을 행운의 상징으로 이제 페라리한테 한번 써봐라라고 한 거고 이제 페라리도 정말 의미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엠블럼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바로. 저는 이것도 티셔츠가 있습니다. 머스탱 말하는겨? 포르쉐. 예, 포르쉐. 예. 포르쉐. 티셔츠는 다 있어요. 예. 포르쉐 저 말은 꼭 기병대가 타고 다니는 그런 말 같아. 아, 그렇죠. 기병대가 타고 전쟁 나갈 때 쓰는. 근데 확실히 딱 봤을 때는 페라리 엠블럼 저는 뭔가 좀 더 확 와닿는. 도약하는 말. 네, 생각만 도약 뭔가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 저한테 이렇게 익숙한 페라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엠블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페라리는 차명을 어떻게 각각 짓게 됐는지 그 역사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페라리는 원래 그 숫자를 가지고 차 이름을 정하는데 네. 얘네 과거 역사를 보면 엔초 페라리가 이제 차를 팔려고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약간 뒤죽박죽이긴 한데 한 가지 명확했던 건 자기네 브랜드나 자기네 레이스랑 관련 없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항상 자기네 브랜드, 그러니까 페라리라는 브랜드랑
자기네가 시합을 나가는 F1 포뮬러 경기에 관련된 단어만을 차 이름으로 쓰고요. 자, 그래서 마라넬로라는 이름을 쓰는 차가 몇 개가 있는데 마라넬로는 페라리의 본사 이름이고 모데나는 페라리가 처음 차를 만들던 공장이 있던 지역. 피오라노는 페라리의 테스트 서킷이 있는 곳. 피오라노 서킷.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페라리가 처음으로 북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한 차 이름. 이것도 이제 자기네가 차 이름을 캘리포니아로 만들어서 이 차를 미국에다 갖다 판 거예요. 이 차 이름 캘리포니아. 미국 사람들 받아들이기 편하니까. 그렇게 썼던 거 있고, 스쿠데리아. 또 차 이름으로 썼는데 그거는 이제 페라리의 팀 이름이자 곧 마국간의 상징,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숫자를 혼합했던 건 기통수하고 배기량을 섞었어요. 아까 뭐 김 기자도 그 감독님도 대충 얘기하셨는데 기통수하고 그다음에 배기량을 섞어가지고 숫자로 차명명을 썼었고 그 외에 SWB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숏 휠 베이스, LM은 르망, GT는 그랑투리스모, 그다음에 베를리네타는 쿠페라는 뜻, F40, F50 이런 거는 창립 40주년, 50주년, 70주년 이런 이름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뭐 365 GTB-4 데이토나는 미국 데이토나 경기에서 우승하고 오자마자 엔초 페라리가 야 이번에 나오는 차는 이름을 데이토나로 해서 미국에다 팔자. 왜냐면 데이토나 경기에서 이겼으니까. MM은 밀레밀리아. 그다음 BB는 베를리네타 박스 엔진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뭐 GT4 루소 이런 거는 루소가 호사스럽다, 사치스럽다 이런 단어인데 페라리에서 나오는 가장 GT카 중에 옵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루소라는 이름을 든 거예요. 사치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페라리는 차명명을 지을 때 딱 보면 그렇게 대단한 장명은 아니고 그냥 뭐 연관성 있는 단어를 싹 긁어다 다 쓴 거죠. 자, 페라리 저희가 아까 디자인 얘기할 때 사실 컬러만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감독님 빠졌어요. 나왔다, 감독님.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찬 감독님 차임. 아유 아닙니다. 이 디자인이 페라리 디자인은 특별하게 막 어떤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찾아보면은 페라리 디자인은 공기 역학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이려고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그 다음에 정말 빠르게 달리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다 집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피닌파리나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자동차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요 마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마크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인데 자동차 옆구리나 구석탱이에 요게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이 손을 댄 자동차라고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피닌파리나는 특히 공기 역학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범퍼 하단에서 공기를 흡수를 해가지고 본네트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통해서 본닛을 이렇게 밑으로 눌러내리는 다운포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다른 슈퍼카들하고 차이점은 다른 슈퍼카들은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윙을 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페라리는 그걸 최대한 배제하고 있어요. 그 아까 F40 때는 윙이 정말 컸거든요. 뒤에 이만했잖아요. 그 이후로 보면은 윙이 별로 없어요. 그 지금 여기 포르쉐 같은 경우도 고속으로 달리면 여기에 이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윙 역할을 해요. 이렇게 올라와서 다운포스를 눌러준다든지 램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달릴 때 여기에 덕트 같은 데가 이렇게 나온다거나 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다 300km대가 되면은 바람을 잘못 맞으면 뜨거든요. 뜨지 못하게 누르고 있어요. 리액션 뒤진다. 저 리액션 풀.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 비행기 자격증 딴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펠러기가 95노트가 되면 땡 붕 떠요. 그 다음에 여객기 있잖아요. 200km 붕 떼면 붕 떠요. 전투기가 300km에 떠요. 전투기가 가장 늦게 뜨는 이유는 다른 비행기는 양력이란 걸 받아서 바람을 받으면 지가 뜨려고 하는데 전투기는 양력이 없어요. 아래 위가 똑같아야지. 왜냐면 배면 비행도 해야 되니까. 걔는 오로지 추진력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300km를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달리는 도중에 날개를 탁 펴면 붕 떠요. 얘도. 달리는데 문 열고 손 이러면 날개가 돼서 뜨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이렇게 상밖에서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보면 손이 막 올라가고 넘어가셨어요. 공기 역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차는
가면 갈수록 납작해지고 기괴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라리는 전통적으로 조금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스럽지 않나. 왜? 곡선적인 디자인을 많이 가미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인 람보르기니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직선적인 디자인을 많이 고수하고 있죠. 근데- 커피 한잔 드세요. 식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 슈퍼카 하면 떠오르는 거 얘기했을 때 이세창 감독님은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성능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넘어갈 부분이 바로 이 슈퍼카 페라리의 기술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도 역사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 부분이 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했고 또 요새 모든 제조사들이 기술에 대한 그 라이센스가 풀려서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페라리만의 전유물 뭐 얘네들이 쓰는 뭐 트랙션 제어 시스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에 보충 설명을 하면 페라리는 과거에 공기 역학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어요. 엔초 페라리.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페라리는 엔진과 셰시와 미션을 다 만들 줄 아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맥라렌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윌리엄즈나 이런 팀 애들이 F1 경기에서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된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엔초 페라리는 항상 그런 기자회견장에서 아유 파워트레인 기술이 없으니까 니네가 맨날 공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니네가 엔진 잘 만들어봐. 니네가 미션 잘 만들어봐. 그 바람을 다스려서 뭐 하려고 그래? 엔진으로 뚫고 나가면 되지. 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이랬었어요. 페라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엔진 기술이 이제 내연기관의 기술의 끝은 이제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딱 보니까 페라리가 더 이상 엔진 기술이 자기네가 1등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날개, 그 다음에 뭐 공기 역학에서 지고 자꾸 경기에서 지고 막 이러고 페라리의 변천사에 역사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마이클 슈머라는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페라리의 가장 많은 연속